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불우하게 자란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란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입학한 남자 사람 친구에서 어느 날 불쑥 남자로 다가온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저를 봐온 시어머니였기에 결혼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우는 집안이어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혁이랑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젠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 좋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네가 심성이 좀 착했니? 우리 주혁이랑 참 좋게 잘 지내기를 그때도 얼마나 바랬다고. 여하튼 잘 지내보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 주혁아, 너 여자 하나 잘 골랐다.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지영이 좀 챙겨줬어.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니기도 한 거고. 어쨌든 고부가 보기 좋네. 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제가 잘할게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친구의 어머니로만 뵙다가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도 했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분이 내 친엄마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고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또한 저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정말 보기 흐뭇해했고 앞날에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당신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냐? 딱 엄마가 네 심성을 알아본 거지. 나야말로 너한테 더욱더 잘할게. 걱정 마. 항상 외로웠을 너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어. 이제 무엇보다 네 가족이 된 만큼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다정다감했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어요. 동서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 둘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온 거 모르죠? 저렇게 둔해서 어떡한데요? 맹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맹꽁이라고 부르잖니. 주혁이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시키지. 근데 어떻게 떡하니 데리고 온 걸. 자식이 좋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성에 안 차는 며느리야. 부모 복이라도 없으면 지 복이라도 있어야지. 얼굴 봐라. 얼마나 복없게 생겼니? 이래서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늘이 팍 쪄가지고 나도 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래도 어머님은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뭐에 반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주혁이가 얼마나 정이 많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니 둘이 눈 맞은 거지 뭐. 내가 그때 둘이 같이 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저런 애랑 눈이 맞을 줄 내가 알았겠어? 그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아들을 마음에 품어? 예, 이런 말 그만하자. 말하면 입도 아프고 더 열불나. 어머님, 진짜 인품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다니. 형님이 가정환경이 한참 기울었잖아요. 걔가 공부를 좀 잘했게. 걔랑 다니면 주혁이도 공부 열심히 할까봐 둘이 다니게 내버려 둔 거지. 뭐 그 덕에 주혁이가 노무사 됐잖니. 걔가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머리는 또 더럽게 좋잖냐. 그래서 주혁이 착실하게 공부하게 한 거지 뭐.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속마음은 다 알았지만 굳이 불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묘하게 저에게 철벽을 치셔왔다는 것을 눈치 없는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뮤지컬 티켓을 줬는데 둘째랑 다녀올게. 넌 집 보고 있으렴. 너 이런 거 안 좋아하잖니? 시끄럽기만 하고 뭐. 어머님, 얼른 가요. 늦겠어요. 날도 추운데 형님은 집에 계세요. 어차피 봐도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너는 날도 추우니까 쉬어. 나랑 둘째만 갔다 오마. 워낙 비싼 티켓이래잖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별 수 있니? 왜요? 전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안 되나요? 저도 뮤지컬 좋아해요, 어머님. 주혁 씨랑 연애 때 종종 보기도 했고요. 저랑은 그런데도 가기 싫으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그때 동서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어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니 어머님은 애초에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하셨죠? 눈치가 없는 제가 몰랐을 뿐. 갑작스러운 저의 도발에 동서와 어머니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되었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픈 소리를 쿡쿡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거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이었고 그렇게 대놓고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그때 이 얘기 다 듣고도 너 그동안
나한테 못 들은 척, 그렇게 고상한 척 했던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깜찍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해? 그리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니? 아, 기막혀. 형님, 살쾡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왜 엿들어요, 엿듣기? 그리고 엿들었으면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냥 잊어보려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들었다고 혼자 되뇌면서 잊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전 어머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 뭐 다 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들은 대로야. 솔직히 내가 너 눈에 착이나 했겠니? 우리 주혁이 노무사에다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큰 성인이 결혼한다는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니 허락은 했다만 아직도 기가 차. 어려서부터 주혁이 따라 졸졸거리던 너를 내가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저 불쌍해서 좀 챙겨줬기로써니 그걸 이렇게 갚니? 어머님 말이 맞아요. 형님 진짜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한참 딸리잖아요. 넌 입 다물어. 모든 걸 차라리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가식 떨지 말고 이렇게 애초에 대했으면 어머님이 기피하던 며느리 절대 보실 일 없으셨을 텐데. 참 방법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없이 자라고 불우하게 컸어도 남들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주혁 씨 노무사라고요? 저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건 뭐 쉬운 줄 알아요? 유치하게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부모님 일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인데 어쩜 그런 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마. 알겠니? 정녕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그 입 다물으라는 거야. 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도 표정 관리 잘하라고.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과 말투였고 그 말씀을 하신 채 어머님은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것 또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게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밥 좀 팍팍 먹어. 가뜩이나 살쪄야 하는데 더 마르겠다. 그래 아가, 좀 더 먹어라. 내가 한 게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건강히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계란이라도 부쳐주련? 역시 지영이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너 계란 좋아하잖아. 엄마가 계란 부쳐주신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입맛이 오늘따라 너무 없네요. 그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밥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 에휴, 내가 며느리를 무슨 이런 거 시키려고 본 줄 아니?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와, 이게 정녕 고부 사이 맞는 건가 싶다. 지영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엄마도 일이 좋아하고 지영이도 좋아하니.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어머니였어요. 참 허탈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 역시 멘토를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도 이러는데 이깟 일이 대수랴 싶으면서 합리화를 했고 드디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자 온 가족은 하나같이 기뻐하였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이니 시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또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어머, 둘째 내가 먼저 가졌구나. 누가 먼저 가지면 어때? 우리 둘째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임신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 맞다. 그네 넌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너도 임신 바랬잖니. 역시 나이가 무기인가? 둘째 내가 떡하니 먼저 임신을 했네. 너도 곧 생길 거니 걱정 말으렴. 다 때가 있다고 하잖니. 서운한 거 아니지? 아, 아니요. 축하해야 할 일에 서운하다뇨. 동서 축하해. 동서랑 서방님 닮았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형님, 진심 맞죠? 제가 먼저 가져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게 확실히 큰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게나 말이다. 그네 분발해야겠다. 하긴 요샌 딩크도 많더라. 굳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돼. 너희의 삶을 존중해. 그래도 딩크는 아니지. 우리도 아이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씨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성공해야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임신 축하에만 전념했고 참 머지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한 소리를 넘어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셨습니다. 네 동서가 그렇게 셈이 났니? 뒤이어서 바로. 아휴, 사촌끼리 동갑이 뭐야? 엄연히 질서는 있어야지.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렇게 시샘이 많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지 동서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지도 떡하니 애를 배? 에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제가 임신 바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임신한 게 이렇게 욕들어 먹을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머님한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알던 어머님이 맞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네가 판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맹꽁이가 그냥 맹한 척 주는 친절에 고마워나 할 것이지. 남의 마음을 캐? 뭐든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를 가진 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고 온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만 참석을 하였어요. 확실히 어머님을 잘 피하고 나니 상처받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식으로 또다시 동서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공주.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딸 가진 게 복이란다. 우리 며느리 장해. 출산하는 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우리 둘째 선물이다. 너 아기 낳는 날 선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열어보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어떡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널 위해 준비한 건데 첫째 조금 크거든. 이제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알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이렇게 두면 더도 말고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다. 둘째 출산 선물까지 미리 주는 거니까. 첫째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는데 시할아버님이 아셔봐. 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은 낳아야 해. 난 그 손자야말로 장남으로 생각할 거다. 당연하죠.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안겨드릴게요. 제 뱃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로열 핏줄이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두말하면 입 아파. 빗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더도 말고 딱 노력해서 아들로 둘째를 낳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준 선물은 자그마치 2억짜리 땅 문서였어요. 동서는 기뻐서 오열을 했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서가 내심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대꾸를 하지 못하였어요. 제 입에서 모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화를 꾸역꾸역 눌러 담았습니다. 너 뱃속에 아들 있다고 지금 네 동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두고 봐라. 둘째는 어려서 금방 또 들어설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모함 좀 하지 마세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저 엄청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주혁 씨 아이니 좋게 봐주세요. 주혁이한테 아이는 천천히 가지랬더니 네가 꼬신 거겠지? 네 동서 질투하니까 바로 애 가진 것 좀 봐. 네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눈치도 없고 낄 때 끼지도 못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됐다. 그만 말하자. 늘 막말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아이를 품었고 제 출산날이 다가오자 아이가 효자인지 다행히 별탈 없이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감동을 하여 오열을 하였고 저 역시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제 출산날 병문안을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동서를 대동해서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전복탕을 사가지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사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하는 행동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고 전복탕 안에 뭘 넣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나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넣어주려고 전복탕 사왔어. 산모가 몸 좋게 잘 먹어야 모유가 쑥쑥 돌지. 쭉 들이키거라. 역시 지영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엄마가 사온 전복탕 좀 먹어. 얼른 기력 보충해야지. 그래, 얼른 한 사발 들이켜. 난 손자보다도 네 몸이 제일 걱정되었어. 가뜩이나 마른 몸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전복탕을 받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사발 건네봤던 그 순간 시할아버님이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뭔가의 문서를 지어준 순간 온 시가 식구 인생이 종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시어머니 인생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여태까지 감춰오던 본 모습을 드러내었거든요. 본인이 가장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온 식구들은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이 대가 기한데 네가 대를 이어줬어. 주혁이한테 아들이라는 소식 듣자마자 올라왔다. 네 시어머니가 영 성별에 대해 얘기가 없길래 너 딸이겠거니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바꿔라.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한 일을 했어. 어머, 이건 삼성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네 시어머니도 아들 둘 낳고 나한테 많이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집안의 첫 손자인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 아들딸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가 뭘 했다고 그런 큰 건물을 줘요. 참, 얘 부모도 없고 보고 자란 거 없는 애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너 그거 받기만 해? 시어머님은 시할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아예 성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님이 제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출산 소식과 함께 올라오신 거였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할아버님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남편네 집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의 명확한 투자로 인해 큰돈을 만졌었거든요. 전 이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답니다. 엄마, 평소에 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님, 저도 아기 낳았는데 어떻게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제가 첫 손주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형님보다 제가 월등한데 혹시 손주 며느리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건물을 주냐고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꼴랑 전 땅문서인데. 동서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것과 천지 차이인 제 선물을 보고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짐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할아버님 또한 사대 파악을 다 한 듯 보였어요. 이미 땅 문서도 받아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도 말 가려하세요. 이제 안 봐도 화나네요. 둘이서 지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 여겼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 나이가 아무리 90이 다 됐어도 이런 거 하나 분간 못할까봐.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날 같은 네 며느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제가 뭘요.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도무사인 우리 아들에게 저런 부모도 없는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요? 박복해도 유분수지.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쟤 너무 싫었어요. 정말. 아버님은 저 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인데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해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 큰 손주 며느리가 나는 더 안쓰럽구나. 애초에 너 시집 왔을 때도 내 눈에 찬 줄 알아? 그래도 이왕 아들이 좋다니까 싫은 내색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각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쩜 사람이 제일 치졸한 짓을 해? 애초부터 심술이 가득하더니만 변하질 않지. 변하지 않고 말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저 건물이 저에게 양도될까봐 그 걱정에만 사로잡혔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하지만 시할아버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꿋꿋이 건물을 양도해 주셨고, 전 감사히 그 건물을 양도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할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할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네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너희 나한테 받을 재산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널 모를까봐. 시집 올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그걸 숨겨도 티가 나는 걸 넌 모르지? 애초에 알아봤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며느리 잡는 꼴이란 내가 그저 아들을 낳아줬다고 그네를 예뻐하는 게 아니다. 딱 봐라.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얼마나 성품이며 인품이며 딱 봐도 티가 나잖니. 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심술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둘째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성품과 인품이다. 넌 네 시어머니 똑 닮았어. 얼굴에 심술이 그득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를 앞에서 이렇게 개쪽을 줘야 시원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같으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웬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차지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저만 탓하냐고요? 부모 없는 게 그네 잘못이냐? 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구나. 됐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너 욕심 많은 건 진작 알았다만 내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래도 이 재산 나 죽으면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저 건물 하나 큰 손주 며느리 준 걸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간장 쫑지라면 넌 내 재산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더 할 얘기 없다. 어머, 할아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지금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그 재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면 뭐 굳이 할아버님을 말리진 않겠지만요. 손주들은 끔찍하시니. 네 시엠이랑 같은 종족인 너한테 내가 이 재산을 줄 것 같냐? 알아서 할 거다, 뒤처리는. 이만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시할아버님은 곧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 엄마에게 정말 실망을 한 듯 했고, 그 와중에 동서는 그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본인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에 눈먼 여자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모든 걸 지영이 탓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긴 안 올게요. 그게 낫겠어. 서로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만나? 우리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엄마의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들어. 저희 이만 갈게요. 여보, 가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니? 여자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집 남자들이 다 뭐가 씌어가지고 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한테 저렇게 눈들이 뒤집혀? 그깟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아주버님. 그래도 이도 자식인데 혹시 할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손자들한테 각자 해 주시겠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돈에 환장들 했네요. 재수씨까지 진짜 너무해요.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지 상상이 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네요. 다들 할아버지가 엄마와 재수씨를 본 모습이 아주 딱 맞아요. 전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다시피 했고, 때 되면 시골에 할아버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거의 시댁에는 가고 있지 않답니다. 제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아직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은 혹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지라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재산을 위해 할아버님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쪽 같은 할아버님은 한사코 사과를 사양하셨답니다. 그네한테 미안해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네야. 지금 네가 재산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건을. 아버님, 그래도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난 마음 안 변한다. 그네한테 먼저 사죄하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풀어질까 말까야.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도 시어머님 앞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두 고부도 끝이 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도 그런 이기적인 동서와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동생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참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지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만남을 꺼리고 있답니다. 진실이 없는 어머님은 그저 돈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외로웠던 인생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쳐볼게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네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후회 없이 살고자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 아직까지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통 좀 해보고자 용기 내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중이네요. 아마 저와 연배가 같으신 분들은 대화가 잘 통할 거라 생각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은 세월에 장사 없다고 저 또한 이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근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뒷산에도 올라가 보고 나름 열심히 운동하면서 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네요. 쉬지 않고 달려온 지 20년의 시간은 이곳에 전부 담을 수는 없겠지만 큼지막한 사건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세상을 떠나보내고 아들과 단둘이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 준비하려고 장을 본 뒤에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제가 앞에 서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흠칫 놀라며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과 옆에 있던 여자를 불러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 어떻게 그곳에서 둘이 들어가고 나왔는지 진실을 들어야만 했어요. 지금 내가 본 게 맞는다면 아들 너는 엄마가 처음 본 저 여자와 단둘이 산부인과에 들어갔다 나온 거 맞는 거지? 내 눈을 의심하고 싶지만 둘이 걸어 나오면서 아들 너는 저 여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인 거니? 엄마, 그게요. 이 사람 이름은 정미선이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무책임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야? 엄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다 숨 넘어가겠어요. 어쩌다 보니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며 엄청 놀라셨어요. 지금 미선이 뱃속에 아이가 셋이나 있대요. 새쌍둥이라는 말이죠. 저희 부부한테 기적이 찾아왔다니까요. 조만간 미선이 부모님 만나서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오려고요. 어차피 엄마한테 먼저 인사드리려 했는데 잘 됐네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석찬 씨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고 상당히 미인이세요. 미선 씨, 내가 초면에 이런 말 하는 거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 몰라요? 미선 씨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그냥 넘어가실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결혼하겠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시고 제 말 한마디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철이 없어 보이는 줄 알아요? 애 낳고 살림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지금 둘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모든 건 절차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면 일단 양가 부모님 허락부터 받고 그 다음에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 계획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둘은 그냥 앞뒤 싹 잘라버리고 임신부터 덜컥했으니 어느 누가 달가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겠어요? 내 아들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선 씨 부모님께 서둘러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진지하게 대화 나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약속 잡아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엄마, 미선이 임신했다니까요. 일단 잘 먹어야 돼서 오늘은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미선이 밥 먹이고 들여보낼게요. 아들은 제가 지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에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자며 함께 앉아있던 여자를 부축해 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앞이 너무 막막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들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없는 여자의 뱃속에 아이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배신감 또한 복합적으로 밀려와서 이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큰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 몇 번이고 멍하니 서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돼서야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살겠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아까 많이 당황했었죠? 저도 숨기려 했던 건 아닌데 미선이가 몸이 이상하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새쌍둥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도 처음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미선이네 부모님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가정을 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석찬아, 너는 어떻게 그 나이 먹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니? 너 만약에 미선이라는 그 여자 집안에서 결혼 반대하면 그땐 어쩔 건데? 그리고 네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월급 받아가며 살고 있는 걸 그 집안에서 좋아할 것 같아? 딱 봐도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 집안은 우리와 다르게 잘 사는 집안 아니니? 딱 봐도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것 같은데 한순간에 청춘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그 여자의 부모님께서 널 가만두겠어? 그런 거 각오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결과 올 거고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저는 약하지 않아요. 아빠 일찍 세상 떠나시고 지금까지 봐오셨잖아요. 아들은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에게 믿음을 주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아들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서둘러 문을 열라고 화를 내시는 언성 높은 목소리에 일단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님께서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 했지만 이미 극도로 흥분하신 상태라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제 아들을 빨리 불러오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소리치며 제 쪽으로 분위기가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바라본 그녀의 아버님과 시선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침착함을 되찾은 그 여자의 부모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자리를 잡았네요. 무슨 마음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아들이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그쪽 따님도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하네요. 서로 사랑해서 실수한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집안의 아들과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말이에요? 일부러 내 딸 임신시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미선이한테 들어보니까 별것도 없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구먼. 그런데 내 딸을 감히 넘봐? 저희 집안이 어떻고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선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요?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아들 때문에 내 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뱃속에 애가 하나도 충격인데 셋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늘 그놈은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말이 너무 심하시군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데 왜 내 아들만 죄인 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부모는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으로 찾아왔고 아들 뒤에는 여자가 모습을 숨기며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둘이 함께 온 모습을 보게 된 저도 당황했지만 그녀의 아버님께서 아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멱살을 잡은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었네요.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여자의 부모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없애라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거침없이 얘기하시는 그녀의 아버님은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라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네요. 지금 그게 따님한테 할 말인가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그럼 그쪽이 내 딸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의사가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치라는 거야? 미선이 너는 아빠 말대로 움직이거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는 평생 그 아이들의 식모 생활만 하는 거라고.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나이에 자식을 한 번에 셋이나 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아빠 엄마랑 인연 끊는 걸로 받아들이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두 번 다시 너를 찾지 않을 테고 지금 미선이 네가 누리고 있는 금전적인 것들과 함께 관련된 모든 걸 전부 다 끊어낼 거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지고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아빠 말 안 듣고 저놈이랑 함께 할 거야?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미선이 너 주위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아빠랑 지금 병원을 가던지 아니면 저놈이랑 여기에 남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거라. 어떻게 할래? 너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가 없다.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끔찍하니까. 아빠, 저는 석잔 씨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아이도 낳고 의사가 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보, 더 이상은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저놈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버렸네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이 집에서 지질이 궁상처럼 살라고 하세요. 그냥 딸 하나 없던 셈치고 살면 되는 거죠. 저는 이쪽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네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자네, 기회라는 말 함부로 입에 담는 거 아닐세.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이 되는 거지.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네는 인생 자체가 실패작인데 무슨 기회가 있겠나? 결국 조금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열지 못한 채 그녀의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요,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열심히만 살면 분명 좋은 길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머릿속으로 계획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은 졸업시켜 주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잠잘 시간 쪼개가며 쉬지 않고 일을 해왔어요. 저 또한 기존에 하던 식당 일 말고도 또 다른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도와 한 푼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기만 했는지 아들과 저의 노력에 고마워하기보단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면 분명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님, 제 뱃속에 아이가 지금 셋이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곧 있으면 출산인데 음식이 이게 뭐예요? 애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셋 다 입맛이 다 달라서 골고루 먹어야 하는데 왜 항상 고기 반찬은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고기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솔직히 원하는 걸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몸도 무거워서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제가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저도 더 이상 양보 못해요. 오늘은 무조건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 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먹을 건 잘 챙겨 먹을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갈수록 실망만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저희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며느리는 궁핍한 생활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들과도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서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만 봐야 했네요. 며느리한테 좋게 얘기하면서 아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에도 며느리는 아기 새 마냥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불만이 한가득 쌓여있는 며느리에게 저 또한 좋은 시선을 줄 수 없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새 쌍둥이를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모습을 예상하지 못한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엄마 젖 한번 물려본 적 없이 분유로 배고픔을 달래야만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대화를 시도했네요. 네가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아? 아이들이 배고파하는데 분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저 아이들만 아니었어도 저는 지금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애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누구 잘못인데? 전부 다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애들이 무슨 죄니? 처신만 똑바로 했었어도 이 아이들에게 불행은 없었을 거라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왜 저질러서 애들을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거라.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 보러 갈 거예요. 애도 낳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애들을 놔두고 돌아가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애들을 놓고 가겠다는 거야? 너는 이 아이들의 엄마라고. 뱃속에 있었을 때만 엄마였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이가 부모 역할 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저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애들을 참아 지울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모님 밑에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의사 될 거예요. 여기서 거지처럼 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걱정돼서 일찍 퇴근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오늘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했었잖아. 정식적인 부부가 되겠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부모님 말이 맞았어. 열심히 한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든 나는 의사가 될 순 있겠지. 그럼 뭐해? 평생 당신이랑 애들 뒷바라지하며 어머님까지 돌봐야 하는 내 인생 너무 처참하잖아? 그래서 새 출발할 거야. 내가 애들한테 젖을 물리지 않는 이유도 더 이상 몸매 망가지지 않고 싶어서야. 혹시 알아? 나중에 능력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며느리는 대책 없는 행동을 보여줬고 잠시 뒤 산후조리원에 사돈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미리 연락이 취해졌던 것 같았네요. 사돈어른은 며느리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말리려는 순간 사부인이 저를 밀치면서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는 게 좋겠다며 따로 연락 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아들이 그 뒤를 따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들만 남겨둔 채 정작 직접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엄마는 자리에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밖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돈댁에 들려 며느리를 만나길 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던 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셋을 키워보는 건 처음이라 모든 게 쉽지 않았고 애들은 엄마 품이 그리운지 아쉬운 대로 빈 젖을 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네요. 그날 처음으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 아들 또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결국 애들을 들쳐매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에 찾아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나가던 주민분께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으셨네요. 사돈댁이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황스럽기만 했었어요.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께 인정받지 않고 혼인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하길래 며느리가 출산하면 사돈댁과 다시 만나 해결하려 했는데 며느리는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가슴을 쉬지 않고 세차게 내리치면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며 앞으로 몸이 부서져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도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한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도 새 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사돈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때 당시 돈도 없었을 뿐더러 세 딸을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어 사돈댁을 찾는 건 그냥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해오며 살아왔었네요. 세 딸들은 이런 고마움을 알고 있는지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었어요. 세 딸들 전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정말 잘했었죠. 항상 하는 얘기가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말이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 길을 뒤따라가려는 걸 보니 기분이 참 묘했었죠. 함께 똘똘 뭉쳐 살아오면서 서로 싸우는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면서 지지고 볶다 보니 어느새 손녀들은 20살 성인이 돼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었네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커준 것만도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저녁 함께 하기로 약속을 잡았던 어느 날 대학교 앞에서 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학교에서 나오다가 저와 부딪힐 뻔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고 운전을 하던 차주가 놀라서 넘어진 저에게 급하게 다가와 괜찮냐며 제 몸 상태를 살피는데 눈을 마주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미선이 아니니? 그러고 보니 너도 예전에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 너는 엄마라는 게 애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석찬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애들을 위해 죽어라 일만 하고 있다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학교에 초대받아 잠깐 강의하러 왔던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미 새 출발했고 능력 좋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애들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 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지금 제가 많이 바쁘거든요.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혼자 놀라서 넘어지신 것 같으니 10만 원 정도면 되죠. 무릎 까진 거 치료나 하세요. 20년 만에 처음 본 며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이 변한 건 전혀 없었어요. 좋은 차량에 부티 나는 옷을 걸치고 있는 걸로 봐선 아주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의사가 됐는지 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다는 말에 서로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새 쌍둥이라 분명 알고 있을 거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급하게 멀리 사라져가는 며느리 차를 바라보면서 힘들게 몸을 일으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손녀들이 오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학교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온 손녀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학교에서 추가적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셋 다 방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애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들과 며느리가 서로 엮이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좋은 상황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아들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손녀들은 저녁 늦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 바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조금의 대화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손녀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퇴근한 아들한테 며느리와 마주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아들은 많이 피곤했는지 씻고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네요. 그날 저는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언제나 그래왔듯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손녀들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곤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저와 함께 택시 타고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세히 보니 종합병원이 개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조용한 곳에 두곤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충격적인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고 손녀들은 20년 만에 만난 자기 친생모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네요. 교수님, 인사하세요. 저희 할머니세요. 지금까지 뼈를 갈아가며 저희 셋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허리도 많이 굽으셨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 당장 안 나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길 왜 찾아와? 저희한테 할 말 없으세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계속 모른 척 하실 거예요? 강의 오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정문 앞에서 저희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거 전부 다 듣고 있었어요. 20년간 힘들게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꼴랑 10만 원 던져주고 급하게 사라지셨더라고요. 그때 엄마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할머니한테 하신 행동은 더 충격이었네요.
20년간 할머니와 아빠는 저희 셋을 키우기 위해 식모처럼 살아오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20년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두 다리 뻗으며 살아왔었나 봐요. 얼굴에 기름이 흘러 넘치네요. 앞으로 저희가 하는 얘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한테 새 쌍둥이 딸이 있다는 걸 남편 되시는 분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 봐요. 너무 사랑하셔서 종합병원까지 개원해 주셨다면서요? 그럼 돈도 엄청나게 많으시겠어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할머니 통장으로 8억 넘겨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원식 날 당신 딸이라는 거 전부 폭로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과를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당신 인생은 끝날 줄 알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간을 달라는 말에 손녀들은 시간을 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개원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자 불안했는지 저한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20년간의 세월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저는 든든한 손녀를 셋이나 두었기 때문에 흘러버린 세월만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현재 자신의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자기 딸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손녀들은 며느리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제 통장으로 8억을 이체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손녀들은 며느리를 돌려보내줬네요. 넋이 나간 며느리는 개원식이 시작되자 급하게 자리에 참석하며 종합병원 홍보 영상 앞에 앉아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영상을 관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물이 멈추더니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와 며느리가 학교 앞에서 마주쳤던 영상이 틀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손녀들이 녹화해둔 영상을 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새 손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틀어지면서 자신들이 친딸이었다는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경악을 했고 당장 영상을 끄라는 말에 며느리 옆에 있던 현 남편 되는 사람이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영상을 끝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로 넋이 나가 있었네요. 그날 온 집이 난장판이 되었고 종합병원 개원식은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며느리의 현 남편은 부부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며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네요. 손녀들은 자기 친생모 앞에 다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복수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끝까지 쫓아가 무너뜨리겠다고 고생하는 저와 아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복수보다 손녀들의 앞날만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네요. 손녀들이 저를 대신해 충분히 복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쫓겨난 며느리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손녀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전처인 며느리를 완전히 잊은 상태이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세 딸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때로 돌아와 주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나가려는 반대되는 행동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각자 갈 길을 원했는데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그건 또 싫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 이혼하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길래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의 악연을 끊어내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슬픔은 잠시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아이의 인생도 불행이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의 부름에 결국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그걸 깨고 등 돌리면 앞으로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좋던 싫던 함께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감히 이혼하겠다는 말을 셰미 앞에서 입을 놀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두둔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사람 편만 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 편만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쳐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처럼 참고 사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몰라 이제는 너무 두렵다고요. 절대 노름에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었고 각서에다 녹음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 일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아껴서 힘들게 저축해 놓은 자금을 저 몰래 빼간 거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힘들게 모아둔 자금이었다고요.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미련 없어요. 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게 한탕해서 2배로 불려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 아예 끊었다고. 그래, 병수가 이제 끊었다잖아. 돈이야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거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이 원래 뭐 하나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 애도 생각해야지. 제 딸을 생각해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끊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최근까지 대출받은 거 보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그 돈이 바닥이 나면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집문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마누라 자식까지 판다고 그랬어요. 대출까지 받았으니 나중엔 집 팔고 저와 딸까지 전부 팔아 넘기겠네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다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보여주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는 믿지 않았어요. 10년을 속았고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된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며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절대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힘들게 싸놓은 짐을 전부 다 내팽개치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데 남편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많이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모습에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밀치고 먼저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듯 화를 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기 인생 10년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박서방과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니?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실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앞으로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장모님도 아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머님, 제가 실수 좀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대출 좀 받았고 아파트로 이사 갈 자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은 즐기기 위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내잖아요. 돈을 잃게 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돈 또 벌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돈 없어졌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가정을 위해 더 큰 돈을 벌려고 노름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졌다는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이 난리인 거야? 얼마 안 돼요. 통장에 있던 돈은 2억 정도 되고 대출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건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대야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의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온 힘을 짜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와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죠. 얼굴과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또다시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고 엄마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을 뛰쳐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화로 풀어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셨는지 급하게 약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힘겹게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 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엄마는 위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엄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희 부부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셨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까지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물고 늘어지려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암 말기였던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 곁으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되다 보니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못해드렸던 것만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며칠 뒤 꽉 잡은 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고인이 되신 저희 엄마를 위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는지 얼마 뒤 알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려 할 말을 잃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오시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인분들이었고 조용했던 엄마의 장례식은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주려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도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힘겹게 앉아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이금함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가로막으시곤 다짜고짜 조이금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연관도 없는 분들을 장례식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많은 현금을 만져보겠니? 어차피 거의 다 내 아들 평수 조문객이니까 전부 다 우리 거지. 너희들 이혼할 건데
서로 조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불리한 건 우리 쪽인데 생돈 나가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돈은 마련해야 되니까 너희 사돈 세상 떠났을 때 이용 좀 한 것뿐인데 이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부부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그동안 마음 편히 돈 써본 적이 없이 저축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도 이참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돈 좀 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이금만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끝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아예 정신이 나가길 바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져가겠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꼴랑 3만 원이 뭐냐?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관계된 사람 같은데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너 가져가라.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조이금을 가방 안에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보곤 상당히 들떠 있으셨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자면서 서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서 조금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이금 봉투를 주워 들더니 3만 원은 돈도 아니냐면서 썩은 미소로 저에게 다시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밀치길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모의 옷을 강하게 잡았는데 그 순간 주머니가 터지면서 무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열쇠가 바닥에 펼쳐졌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급하게 주워 담더니 남편 보고 다 끝났으면 빨리 떠나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들은 조이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보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급했는지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부 또한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란스러워지자 관계자분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차에는 몇 개의 가방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조의금이 쏟아져 나왔죠. 알고 보니 관리실에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상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곳만 돌아다니며 조의금을 훔친 거였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의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모두의 허점을 노린 남편과 시부의 과감한 행동은 각 장례식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도망치기 위해 저에게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해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과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큰 피해를 보게 될 뻔했던 다른 상주분들께선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한 처지였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례 중인 상주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금품들을 훔치고 있었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으로 인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죠. 추가적인 범행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의 반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면회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랑 내가 10년 전에 함께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2년 동안 나한테 원망을 하기보단 당신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게. 우리 딸 아이니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한테는 평생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하거든. 좀 전에 시어머니 면회하고 왔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더라. 시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하던데 당신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신만큼은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오늘 처분할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2번 다시는 노름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출소하자마자 당신 먼저 찾을 거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당신을 먼저 처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삶이 편해질 것 같아.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숨쉬고 있었을 것 같아? 진작에 노름에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지. 나를 찾아서 뭐 어쩌려고? 무모한 짓 할 생각하기 전에 당신 인생이나 되돌아봐. 태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지내. 평생 동안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안에 저와 제 딸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죠.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행복을 위해 앞만 보며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빛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